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 일단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갈 길의 방향은 잡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겠다고요. 그것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번 주에 출범을 하겠다고 합니다. 비대위로 가겠다는 건 이준석이나 권성동이 아닌 새로운 지도 체제를 뜻하죠. 누가 새로 당을 이끌지도 오르무중이지만 당장 이번 주 비대위 출범이 순조롭게 될지 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결정 사안부터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총의와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당원 당규상 비대위를 둘 수 있는 경우는 대표가 거리 상태이거나 최고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인데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내일쯤 최고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정국위와 정국위 소집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당규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추인하고 하는. 60여 명으로 구성된 상임정국위에서 당의 비상 상황을 재확인한 뒤 800명 안팎의 정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입니다. 필요한 경우 당헌 당규도 일부 개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임정국위와 정국위 사회권을 가진 서병수 정국위원회 의장이 정국위 개최에 부정적이라 비대위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비대위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 대표 쪽에선 비대위 전환을 막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배후에 있다는 공개적인 반발도 나왔는데요. 김단비 기자 보도 보시고 이 국민의힘의 앞날을 아는 기자와 살펴봅니다.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대하며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어떤 세력이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를 다 느끼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들이라고 불리워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의 해명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친윤그룹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을 이준석 쳐내기로 규정한 겁니다. 비대위에는 찬성하더라도 조기 전대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월 9일 날 다른 상황이 없으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비대위를 해야 된다. 이 대표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대표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면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원총회 결과 등은 다 보고가 됐다며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나왔습니다. 비대위로요. 의총이요. 1시간 만에 금방 끝났습니다. 네, 오후 3시 15분에 시작된 의원총회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에는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개최 이유를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 논의로 명시한 만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오늘 비대위로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라고 하던데 이번 주에 출범이 가능한 겁니까? 네, 비대위가 출범하려면 당의 의결기구인 전국위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회권을 진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상임전국이나 전국위를 안 열겠다고 하면 비대위 출범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비대위 출범에 찬성한 만큼 전국위를 안 열 명분 자체가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원 당규상 해석을 두고도 이런저런 공방이 벌어지지만 이 같은 논란은 당장 비대위 출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결국 오늘을 기점으로 비대위 출범은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일정을 하나 따져보니까 최대한 서두른다면 이번 주 내에 비대위 출범이 가능합니다. 내일 최고위를 열어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요구를 의결하고 3일 전 전국위 소집 공고를 거쳐 5일쯤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윤계 한 의원은 대통령의 휴가 전까지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시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주말 사이 이제 빠르게 비대위로 가닥을 잡은 모양인데 그렇게 선택한 배경이 좀 궁금하고, 또 시청자분께서는 그럼 만약에 비대위로 갈 경우에는 권성동 이 직무대행이 원내대표직 사퇴는 안 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비대위가 아니면 현재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체제 존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로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국민의힘에게 선택지는 비대위밖에 없는 셈이죠. 그렇다 보니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비대위를 가더라도 비대위 기간을 이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로 길게 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 대표를 뽑아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있어 잠깐 소개하면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해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사퇴 선언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권성동 직무대행은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지 않느냐였죠. 네. 답은 물러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친윤계 한 의원은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비대위원장에게 내주고 원내대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정진석, 주호영 의원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은 어쨌건 가닥은 잡고 있는데 또 한 축은 이제 대통령실인데요.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 회복의 기미가 아직 없죠? 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권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를 노출한 지난달 26일 이후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지지율로는 첫 20%대를 기록한 겁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당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문자 내용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제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지방에 휴양지에 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안 가고 서울에 머물기로 했다면서요. 네,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이다 보니 계획이 바뀐 건데요. 윤 대통령 당초 2에서 3일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려 했지만 서울에서 전국 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당만 쇄신을 하는 거냐, 대통령실도 쇄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저희들 당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쪽과 당이 잘못하는 것을 왜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쇄신을 한다는 얘기는 별로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랜만에 많이 주무시고 산보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며 푹 쉬는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휴가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여권 상황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선 기자였습니다. 여권이 이렇게 내홍에 빠진 사이에 경제는 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인데 이래서 들여다보니까 이 대미 수출은 늘었고 대중 수출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중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인 건 30년 만에 처음이라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 적자는 46억 7천만 달러. 수출액은 60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는데 치솟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21.8%나 늘어나면서 넉 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넉 달 연속 적자는 14년 만입니다. 문제는 우리 전체 수출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30년 만에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선방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 품목에서 수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코로나에 따른 지역 봉쇄 등의 영향과 중국 정부의 지원에 따른 중국 산업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면 지난달 대미국 수출액은 14.6% 상승해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당장 타격은 없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과 함께하는 반도체 동맹 칩4를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 칩4에 아주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저희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전문가들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이런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성을 낮추는 그런 대체 시장으로 아세안이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의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는 이달 안에 종합적인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에 걸린 고령층들 진료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검사, 진료,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 기관이 그동안 하루에 한 번 이 몸 상태를 확인하던 전화 모니터링을 대신한다는데요. 다소 생소한 이 원스톱 진료 기관이 뭔지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택치료 중인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병원이 하루 한 번 직접 전화해 몸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대면 진료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처방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하고 그게 제일 좋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고령층과 고위험군도 이제 일반 관리군과 마찬가지로 검사, 진료,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전국 8,800여 개가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원스톱 진료기관이라는 이름부터 낯설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원스톱 진료센터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에는 잘 안 나온 것 같더라고. 표시가 잘 안 돼. 우리 동네 원스톱 진료기관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번호를 쳐야 되네. 지도 속 작은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입장으로는 진로 빨라.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원스톱 진료기관보다 숫자가 많지만 대면 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네, 직접 오시는 거는 저희는 안 되고요. 진료는 안 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방역당국은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야간에 재택치료 중 아프다면 지자체별 24시간 의료상담센터로 위급한 상황의 경우 119나 보건소로 전화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가수 싸이의 콘서트 무대를 철거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정부는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장 잔디밭 옆에 높은 철골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그제 이곳에서 열렸던 싸이 흠뻑쇼 무대 장치입니다. 이 구조물을 철거하던 몽골 국적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15m 아래로 추락한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철거 작업은 전면 중단됐는데요. 외부인의 현장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10.5mm였습니다. 경찰은 비가 오는 가운데 철거 작업을 하던 A씨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하게 강수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 조사하고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어제 변사 사건만 좀 저희가 처리를 했거든요. 오작은 다 처리했더라고요. 저희가 관계자를 많이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다 해봐야 할죠. 뭐 목격자하고. A씨는 무대 구조물을 제작하는 외주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비통할 따름이라며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에 횡포를 부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남성이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와 계산하라고 다그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안 하면 판매가 안 된다고. 급기야 병을 깨더니 깨진 병으로 자해를 하며 위협합니다. 편의점 점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난동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말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고 영화에서 보던 광경을 저는 지금 눈앞에서 본 거예요. 최근 가해 남성이 사과하겠다며 다시 찾아왔는데 갑작스런 방문에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얼굴 보자마자 112 눌러가지고 살려달라고 빨리 와달라고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상황.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오는 고객과 실랑이를 빚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60% 이상이 근무에 고충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노마스크 손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스크 써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하시죠. 지자체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이,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엔 지하철 안으로 철창을 동원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시민들 사이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이후 28일 만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겁니다. 불법 집회 경고에도 합법상 업무 방해 및 전체 교통 방해 10%상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목에 쇠사슬이나 사다리를 걸고 지하철에 오릅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지만 철창에 들어가 천천히 이동합니다. 장애인들은 모두 7개 역에서 타고 내리길 반복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정부의 장애인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권리유선 정치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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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호선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까지 가는데 평소 13분이 걸렸지만 오늘은 최대 1시간 30분이 소요됐습니다. 출근 시간이 당연히 늦으니까 좀 그게 불편했고요. 지각이라든지 뭐 그런 건 있는데 접점을 빨리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경찰은 지하철 승하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26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한 잔에 4,000원, 5,000원 하는 커피 가격 참 만만치가 않은데요. 소비자원이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올 들어 가격을 올린 스타벅스가 가격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별 만족도 순위 살펴볼까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커피 전문점을 고르는지 물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걸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갈 때 많이 먹어요. 자리가 조금 넓고 콘센트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카페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4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점 7곳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 1위는 스타벅스, 7위는 엔젤리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음료 품질 대비 가격과 할인 쿠폰 같은 부가 혜택 만족도를 평가하는 가격 및 서비스 항목에서는 스타벅스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가격만큼의 만족을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현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본 사이즈는 4,500원. 지난 1월 스타벅스가 400원을 올리자 나머지 6개 중 4개 기업도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한 잔이 5,000원으로 가장 비싼 커피빈과 가장 저렴한 메가커피의 차이는 약 3.5배에 달합니다. 1,500원짜리나 뭐 거기 5,000원짜리나 맛으로는 전혀 분간 못했고 그냥 대량 생산, 대량 똑같은 맛. 예. 그런 식에서 그게 좀 아쉬워요. 오르는 물가는 피할 수 없지만 올린 가격에 걸맞은 품질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요즘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 렌터카 비용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하루 렌트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다 보니 아예 본인 차를 배에 싣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주도만 유독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이곳은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갈 때 이렇게 자기 차를 들고 가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 건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행 여객선에 차량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출항 1시간 전 갑하는 승용차로 거의 꽉 찼습니다. 오늘 여객선엔 한 200여 대의 차가 실렸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렌터카 비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10일 정도 가고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먼저 가 있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차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제주도 렌트카비가 엄청 비싸다 그래갖고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한 2주 정도 가면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차를 가져가면은 이제 차 싣기만 하면은 왕복으로 한 70 정도. 렌터카 사업자들은 렌트비 상한선을 신고한 뒤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비수기에 하루 몇천 원 수준이던 렌트비가 휴가철엔 상한선 가까이 치솟다 보니 본인 차를 가져가는 여행객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는 80에서 90% 정도 그 공간을 다 사용을 합니다. 제주항엔 입항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원주에서 목포로 와서 목포에서 왔고요. 렌트비는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본인 차를 가져가는 데는 렌터카 분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가지 요금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제주 렌터카 피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렌터카를 빌린 김모 씨는 2번이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헛돈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틀 있다 또 방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AS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또 우리한테 요금을 물리더라고요. 저희는 방금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직접 렌터카를 빌려보겠습니다. 준중형 차량으로 24시간 빌리는데 10만 원이 넘었는데 서울보다 비쌌습니다. 제주도청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고된 요금에 이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보험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제주 렌터카가 비쌀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렌터카 총량제입니다. 제주도는 4년 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3만 2천여 대였던 렌터카를 올해 9월까지 2만 5천 대 수준으로 감차하고 있습니다.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야 렌터카 수요 공급을 제한을 하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렌터카 피해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여행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대통령실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국민 제안 3건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많은 표를 얻었는데 발표는 정작 무산이 됐습니다. 어뷰징이라고도 하죠. 방해를 하기 위한 조직적인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송찬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어제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10 온라인 투표 결과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10개 제안 모두 56만에서 57만여 표를 얻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많은 표를 얻은 상위 3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을 온라인으로 물을 계획입니다. 제도화 여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투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투표수를 늘리는 어뷰징이 발견돼 우수 제한 선정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외 IP로 접속해 100회나 50회 투표를 반복하는 건 어뷰징으로 볼 수 있다며 변별력 있는 투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걸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킹 등 보안 문제가 아닌 만큼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선 어뷰징이 있어도 국민청원을 필요에 따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는 발견된 사실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참여율만 생각하고 관리는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처음 한 게 있다면서요? 네, 국회 상임위에 데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거죠. 이 의원이 조금 어색해하자 동료 의원들이 여기저기 꿀팁을 전수해 주네요. 일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잘 몰라서 빨리 오시네요. 네. 기부터 짰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잡수세요. 여기? 뒤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던데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네, 국방위원회입니다. 그럼 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질의도 했겠네요. 네, 국방부 장관과 미묘한 신경전도 벌였는데요. 이 의원 첫날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직접 보시죠. 지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이다.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환수와 전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에서는 2006년도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을 당시부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언제 그랬냐 이게 아니고 아니 장관님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이재명 의원 모두 발언에서는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일까요? 기자들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면요 예민해지거든요. 원내 대표직도 사퇴하라는 얘기 듣던데 일정이 나왔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초선 의원들보다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왜 그래? 비대위 체제 꼭 이럴 때는 내가 일단 느끼니까. 이 뭐 내용이 벌어지니까요. 기자들도 뭐라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애꿎은 엘리베이터 탓에 이어서 신발 탓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임했던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인데요. 한마디 해주시면 심판 좀 받지 말고 몇 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안 하셨나? 대타로 해야지. 기자들의 질문이 곤혹스러운 의원들, 이 복잡한 당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이재명 의원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욕하는 플랫폼, 이거 만들자고 해서 논란이 좀 있던데요. 네, 이틀 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한 거죠. 그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말하는 보니까 저게 이제 문자 폭탄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고 제시를 한 건데, 네. 자, 이 당사자는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예 그러니까 욕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문자 폭탄을 좀 꽤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홍천 민주당 의원, 영업사원 실적 막대 그래프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쪼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다움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겠다니 우려스럽다고, 또 강훈식 의원은 온라인 인민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의원 측은 억울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요. 네, 발언의 일부만을 가지고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의원의 발언을 요약 없이 그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려고요. 그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겠다, 욕할 수 있게 라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취지가 왜곡됐다면서 언론 탓을 하기 전에 오해가 없도록 말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언론도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지금보다 1살 낮은 만 5살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업무 보고까지 했던 박순애 장관은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뺐습니다. 먼저 홍유라 기자입니다. 6월 발달 무시하니 조기 취업 웬 말이냐? 용산 대통령실 앞에 40여 개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 영유아의 발달을 침해하는 건 물론 교육계와 사전 논의도 없던 사안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무도 찬성하는 부모들이 없고 모두 불안해하면서 조기 교육 경쟁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개편안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1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반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진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오히려 빨리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는 성장이 좀 빠른 편이라서 오히려 제 나이에 가는 것보다는.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만 5살이 입학하는 건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견을 경청을 하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연말에 그런 의견들이 잘 담긴 정책 시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한 달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지금도 만 5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는 있습니다만 매년 500명 정도만 입학할 정도로 그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려 하다 보니 찬반 논란이 뜨거운 건데요. 외국의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어떤지 김희태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 학교 교육은 만 5세에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뉴질랜드를 비롯해 영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 4개 나라에선 만 5세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보다 1년 긴 13년 동안 학교를 다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만 17세까지 고등학교 3학년 그 학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학년 빨라지는 그런 개념의 그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1949년 교육법에 만 6세로 명시된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 기회에 취학 연령 하향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만 4세나 만 5세들은 기억을 자기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입학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5세 입학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 6세가 된 해 다음에 3월 1일 초등학교를 입학하도록 규정한 현행 교육법을 고치려면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민주당도 원점 검토를 요구하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태입니다. 요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보는 분들 많죠. 주말 계약을 조심해라. 금요일에 계약하면 안심할 수 있다. 말들이 많은데 사실인지 알아봅니다. 대출이 껴있는 집을 사거나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그만큼 구매자가 낼 돈 줄어들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이나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있는데요. 이런 전셋집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깡통 전셋집 26채로 사기 행각을 벌인 중개 보조원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시간차 계약을 하거나 금요일에 대출받고 주말에 전세 계약을 맺는 주말 계약 수법을 썼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대출 이력이 생기기 직전 바로 그 틈을 노린 거죠.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로 맡긴 집은 세입자가 기피하니까 이런 수법까지 쓴 겁니다. 결국 이 중개보조원 대출금을 안 갚아 집이 모두 경매에 넘어갔고요. 세입자 17명, 보증금 약 10억 원을 날리고 신용 불량자까지 됐습니다. 이런 사기 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일어났는데요. 비슷한 다른 집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힘든 점 노린 겁니다. 또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소 접수 직후 효력이 생기지만 전입신고는 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과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 어느 요일에 계약해도 불리한 건 세입자인 겁니다. 어떤 날짜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사기의 피해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다고. 될수록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신속히 전입 신고를 해야 만일의 상황에도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뜨거운 감자죠. BTS 멤버들의 군 병역 면제.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입대를 해서도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도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의견을 냈는데요. 이건 특혜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BTS의 병역 면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칠레의 클래식 기타 연주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줘요. BTS가 빌보드나 그래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었을 때는 이게 빠졌단 말이지요.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시나요? 병무청과 국방부는 병역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병역 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대신 군내 연습 기회와 해외 공연 보장이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해외 공연의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후에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로 저는. 공정성과 형평성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13년 특혜 논란으로 폐지된 연예병사 제도가 부활되는 것이냐는 의문 등이 제기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BTS만을 위한 공연 허용이나 연예병사 제도 부활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이 기획한 뮤지컬 공연에 군인을 대상으로 배우를 선발하듯 BTS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 선발이 되면 공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실을 풀 키맨으로 꼽히죠. 국내에 체류 중인 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주요 인사들 이 검찰에 줄 소환될 전망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서 전 원장은 관계 당국의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등의 표현을 뺀 혐의로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북 감청부대원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국내에 체류 중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지휘 라인에 대한 줄 소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제 북송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북송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선택할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인 것이고요. 검찰은 서 전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하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이 개봉 닷새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전작 명량과 달리 이번에는 그 유명한 거북선이 등장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어떻게 고증했는지 권솔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꾼 한산 대첩. 조선 수군은 왜군 전선 59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김한민 감독은 무려 51분간의 해상 전투춤으로 압도적인 승전을 그려냈습니다. 전작 명량과 다른 점은 거북선의 등장입니다. 관객들은 종횡무진 전장을 누비는 거북선의 활약에 빠져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그 400m 스케이트장을 이용해가지고 배 위에서 찍는 장면을 다 찍었고 이순신의 어떤 정신과 함께 맞물려가지고 CG를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사용했다. 다만 사료가 충분치 않아 학계에서도 거북선 논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영화적 상상력은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화에선 거북선이 다른 함선보다 크게 등장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작습니다. 이순신 조카 쓴 글에 보면은 거북선은 판옥선과 크게 같기 때문에 한 130명 정도 탑승한다 이렇게 이제. 3층 구조인지 복층형인지도 학계에선 논란입니다. 때문에 김한민 감독은 이 두 가지 구조의 거북선을 모두 등장시켰습니다. 영화처럼 돌격선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충돌해서 적선을 격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냐. 현대적으로 따져보면 한 6에서 9kg?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나무배기 때문에. 세심한 고증에 더해진 영화적 상상력으로 거북선은 영화 한산의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채널A 뉴스 권돌입니다. 아시아 순방을 시작한 미국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지 전 세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가 탄 항공기 격추까지 언급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오늘 건군 95주년을 맞은 중국군이 최신 무기와 군사훈련 장면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표적은 타이완이었습니다. 최초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은 타이완 해협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고 강습 상륙함 훈련도 타이완 상륙 상황을 상정했습니다. 후젠성 핑탄섬 일대에서 벌인 한포 대공포 실사격 훈련 모습도 공개했는데 타이완과 불과 126km 떨어진 최단거리 수역입니다. 空军多型战机绕飞祖国宝岛，锤炼提升维护国家主权和领土完整的能力。 중국 해사국은 내일부터 닷새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훈련도 예고했습니다. 타이완 방문을 추진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오늘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인데 외신은 도중에 타이완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t's beautiful to behold and I feel pretty confident. 반면 중국은 군사적 대응 카드로 맞섰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이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고 언급한 데 이어 중국 관변 언론인은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를 격추해도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 조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전투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영상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우리나라가 지난달 선보인 초음속 전투기 개발 소식 사흘 만입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34분의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두고 외신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중국 SNS에는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젠35의 비행 영상이 갑자기 공개됐습니다. 방산업계에선 중국 측이 KF-21의 시험 비행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후로 중국 내에서는 KF-21과 젠35를 비교하며 중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해외 방산업계의 평가는 냉랭합니다. 젠35의 통유리 조종석 캐노피부터 톱니 모양의 엔진 배기구 모양 등이 미국의 F-35를 그대로 베꼈다는 평가입니다.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로 보이는 조종석 아래 튀어나온 부분도 F-35의 전자 광학 추적 장치와 유사합니다. 미국 군사 매체 등은 젠35가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한 엔진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측이 스텔스 성능을 강조한 5세대 젠35를 무장 능력을 강조한 4.5세대 전투기인 KF-21에 비교하려다가 짝퉁 논란만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F-21과는 좀 다른 체급의 전투기입니다. 이제 무장 능력은 뭐 KF-21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스텔스성을 중심으로 너무 설계를 해서.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요원은 2015년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가 F-35 설계 등을 해킹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인 아랍에미리트에 무려 27년 만에 홍수가 났습니다. 나라 밖 소식은 전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위산에서 흙탕물이 거칠게 쏟아져 내립니다. 물에 잠긴 자동차는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도 침수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와 함께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비가 많이 내린 푸자이라 지역은 이틀간 강수량이 234.9mm에 달했습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인 아랍에미리트에 7월 물폭탄이 쏟아진 건 27년 만입니다. 원통 모양의 건물 일부분이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무너집니다. 2년 전 레바논 베이루트 대폭발 사건 당시 피해를 입었던 48m 높이의 곡물 저장고에 불이 나면서 일부가 허물어진 겁니다. 214명이 사망한 대폭발 사고 이후 붕괴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고 원인을 밝힐 증거물 보존을 주장하는 희생자 유족 등의 반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포장지를 벗겨내자 사람 키만한 상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성 2명이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타조나 악어 등 희귀 동물을 먹으며 온라인 개인 방송을 하는 중국의 한 누리꾼이 최근 상어를 먹는 과정을 방송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먹을 수 있는 양식산이라고 공지했지만 방송 직후 멸종 위기종 백상아리를 먹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국 공안까지 나서 조사를 벌였는데 실제 멸종 위기종인 백상아리를 먹은 사실이 밝혀져 곧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스포츠 스타들의 소득 순위 맨 윗자리는 축구 스타 메시와 호날두가 엎치락 뒤치락했죠. 그런데 올해는 골프 선수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골프 스타 필 미컬슨이 티샷을 하려는데 갤러리가 고함을 지릅니다. PGA 투어를 등지고 사우디 국부 펀드가 후원하는 리브 골프로 옮긴 미컬슨을 비난한 겁니다. 미컬슨은 거액의 상금을 내건 리브 골프가
PGA 투어에서 빼내온 대표적 선수입니다. 명예 대신 돈을 택했다는 비판에도 당당한 미컬슨. Phil, was it disappointing to get heckled on the first hole, so you had to step away from your ball? No, I had a really good day. 리브 골프의 두둑한 계약금 덕분에 최고 부자 골퍼가 됐습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미컬슨은 최근 1년간 약 1,800억 원을 벌어 골프 선수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PGA 투어에 남은 우즈는 5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전 종목 소득 상위 10위까지 골프 선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브 골프 출범과 함께 미컬슨은 메시까지 제쳤습니다. 오늘 끝난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3차 대회에서 스웨덴의 스탠손이 우승하며 상금 57억 원을 받았습니다. 스탠손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단장직을 포기하고 리브 골프로 이적하며 이적료 6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태풍 송다와 트라세는 모두 소멸됐지만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비 소식은 계속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최고 1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지리산 부근, 또 제주 산지에는 2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날은 더 무더워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감이 심할 텐데요. 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강릉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와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에 비가 그치겠고요. 이후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중부와 호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수사는 결과로 말을 한다고 하죠. 국정은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책 하나하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학부모, 유치원, 초등학교 이해관계가 다 다른 이슈를 불쑥 꺼내서 논란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내건 교육, 연금, 노동 이 3대 개혁은요, 이 과정 없인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설득의 리더십.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